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정치권의 이슈 탈탈 털어보는 명란 핫토크 시간입니다. 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나요? 비 오는 수요일. 오늘은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서 네. 다행이긴 하죠. 네. 사실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어떤 부분은 그렇기도 한데 그렇다고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미국 방문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현지 시각으로 11일 똥볼을 찬 민주당의 사과가 사업 재개에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종점 변경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김용태 최고위원은 일단 저는 이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짜증난다.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오늘 양평 고속도로 얘기할 거고요. 또 다음 주는 아마 KBS 수신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여야가 이 정쟁화하고 합의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정치권에서. 정치의 기능이 상실된 이 상황이 좀 너무 짜증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원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 현실 정치 측면에서 보자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장관의 태도가 뭐 여당 내에서 봤을 때는 야당 탓으로 돌리고 이것을 적절해 보일 수는 있어요. 전략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저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판단보다도 우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잖아요. 장관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양평 고속도로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뭐 양평 국민이 될 수도 있고요. 강원도민, 뭐 서울시민, 경기도민. 정말 모든 국민이 다 피해를 다 떠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 지금 너무 책임 공방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쯤에서 여야 대표 혹은 원내대표께서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셔가지고 이 문제를 정말 예비타당성 아니라든지 뭐 전략환경평가를 바뀌었던 그 변경 아니라든지 이 근거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합리적인 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께서는 저는 지금 여당의 대응과 이 원희룡 장관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면 사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말이 좀 떠올라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질문은 사실 일관됐습니다. 왜 바뀌었냐? 그리고 누가 바뀌었냐? 그러니까 이 누가 종점이 바꿨나, 뭐. 종점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왜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원희룡 장관도 갑자기 뭐 늘공과 어공의 차이를 언급하시면서 늘공들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처음에는 말씀을 하시다가 한 며칠 지나서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버리면서 갈등을 굉장히 격화시켰고 본인이 좀 자초한 면이 있죠. 근데 그 사이의 해명들을 보면 계속 말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뭐 양평 그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뭐 지역 여론에 따라서 이 사업을 노선을 변경했다, 종점을 변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갑자기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막판에는 문재인 정부 때 맡긴 용역의 시행사가 결과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냐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기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럼 국토부가 정말 뭐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정말 타당한 이유로 이 종점을 변경했다면 물론 예타가 진행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7년이란 시간이 소요됐고 그때는 매번 종점이 똑같았지만 갑자기 윤석열 정부 이후에 종점이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일관된 이유가 있어야 그나마 납득이라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용역을 맡겼는데 그 시행사에서 뭐 이때 5월에 우리에게 보고서를 이렇게 줬고 우리가 그 노선을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합당하더라. 그래서 바꿨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이 처음 의혹 제기를 했을 때 나왔던 대답이었다면 그리고 그 대답이 계속해서 일관되고 뭐 시행사에서도 뭐 증거를 더 갖다 줬다면 우리가 이 공방을 이렇게까지 길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처음에는 지역 여론을 수렴했다 했는데 주민공청회 안 열었고 지역에서도 그동안 예타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양서면이 종점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바뀌었지? 라는 의아함.
그런 여론이 분명 있었던 것이고 민주당이 주장했다고 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제안한 거는 뭐 최종적인 합의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들은 예타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종점 바꾸자고 얘기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IC 하나 내달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번번이 이 원장관의 주장이 탄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국토부의 일관되지 못한 해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의 노선이 그렇게 경제성이 높고 뭐 환경도 좋고 이렇게 다 이롭다면 그럼 그동안 국민의힘 군수가 12년을 하셨는데 그동안 그 사업이 진행될 때는 왜 그 노선을 검토하지 않았냐, 대안 노선을 왜 채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관되게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될 문제인데 이걸 지나치게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 잘 보이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이 너무나 자충수를 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이런 해명이 나왔다면은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되거나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됐을 텐데 뭔가 계속 뒷북치잖아요. 계속. 해명 자체도 네. 진화하고 있다. 그 안에서 네.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어쨌든 이 의혹의 핵심은 거기 종점이 바뀌었는데 거기 주변에 이제 대통령 처가에 땅이 있다. 이게 하필이면. 이제 네. 하필이면 땅이 초장 있더라. 다섯 개, 땅이 네.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 내지 합리적인 의혹 제기다. 이 정도도 못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서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선언을 하면서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이 원희룡 장관에 대해 몰리고 대통령실 입장은 이번 문제는 국토부가 알아서 할 문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러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해명들에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가 돼 있다면 어느 정도는 뭔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때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었잖아요. 전면으로 나섰죠. 해서 이런 수능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국토부와 관련된 양평 고속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이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국 대통령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입장을 좀 발표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대통령실은 아마 여론의 추이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었고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시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기가 좀 흐른다면 저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왜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국토부 장관의 책무는 어쨌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책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장관이 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뒤집어도 되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심지어 거기에 더해서는 뭐 이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장관은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한 월권이고 장관으로서 함량 미달이라고 저는 봐요. 역량도 완전히 미달이고 오히려 국정 운영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양평 군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완전히 이렇게 백지화가 되게 되면서 뭐 신도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변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이 쏘아 올린 그 작은 공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 내년 총선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강조하는 민주당의 뭐 가짜 뉴스다, 허위 선동이다 이런 주장에 본인도 힘을 싣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초강수를 뒀고 사실은 내가 뭐 좀 전략적으로 잘 싸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지지층 결집 전략을 썼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원희룡 장관이 사실 뭐 대선 때부터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의혹을 국토부가 나서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해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정도면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도 나와서 뭐 이 처가의 땅은 언제 구입을 했고 어떤 연유로 사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라도 1차적인 해명이 나와야 되는데 국토부가 나서서 지금 뭐 민주당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원희룡 장관의 어떻게 보면 충성심, 과잉 충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토교통부 앞에 사진이 좀 보도가 돼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원희룡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막 늘어서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지자들이 보낸 걸로 보이는데 장관님 힘내세요 이런 문구가 막 적혀 있는데 뭔가 기시감이 드는 사진이긴 해요. 네. 뭔가 한 장면이 스치듯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고 원희룡 장관님은 좀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할 예정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좀 진상규명하겠다 좀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의 태도는 당심과 민심의 평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당심 당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희룡 장관의 그러한 발표, 백지화를 통해 가지고 야당의 그런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당원들께서 평가하는 것 같고요. 이제 민심에서는 그래도 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거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태도가 적절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왕정이냐 민주공화정이지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그 국회에 출석하셔가지고 왜 바뀌었는지, 왜 아니 그 예비 타당성에서 그 바뀌었는지 그 변경안에 대한 근거를 저는 충분하게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야당에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원희룡 장관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민주당의 질문은 일관돼요. 왜? 갑자기? 누가? 이 종점을 바꿨냐? 무슨 이유로 바꿨냐? 이게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인데 물론 예타 통과되고 종점이 바뀌는 경우는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국토부의 해명이 신뢰성을 잃었어요. 이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히려 언론이 더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하고 있는 느낌이고 국토부에서는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하면서 계속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저는 지금 원희룡 장관의 행동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백지화를 시킨 게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이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장관이 논란이 된다고 또는 정치적 쟁점이 된다고 사업 자체를 아무런 누구와도 상의 없이 백지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장관을 질타하는 그 어떤 말 한마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없었던 점 유감이다라는 식으로라도 저는 좀 경질의 의미를 담아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권이잖아요, 이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그것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마음대로 대통령실과 상의 안 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면서 백지화를 시키는 것이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다음 정권 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게 납득 가능한 상황이냐는 거죠. 평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경노했다, 진노했다 이런 발언들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거고 뭐 과거 일례로 나경원 전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아이디어 저출생 관련해서 아이디어 하나 냈다가 굉장히 질타를 받고 해임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떨 땐 대통령실이 엄청 뭐라 하고 갑자기 어떨 때는 감싸주고 침묵하고 이런 상황이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아무것도 없었을까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 뭐 용산에 들어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여러 거죠. 얘기가 네. 나오는 근거가 되겠죠. 예, 다음 소식은 사실 어제 이분들이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폭우로 연기가 됐어요. 명락회동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폭우 때문만은 아니다. 막판에 좀 틀어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지금 다음 주 초에 만난다면 이런 얘기가 보도가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저는 못 만났으니까 이제 그 못 만난 거에 대해서 뭔가 해석이나 의미 부여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멀리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 일부의 추정처럼 어떤 뭐 감정적으로 뭐 기분이 상해서 또는 뭐 의제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서 막판에 틀어졌다라고 한다면 일정이 이렇게 바로 잡힐 리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로 바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네.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정말 이제 폭우 때문에 뭐 수해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계시니 이 전직 당대표와 현 당대표가 만나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을 시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보는 게 가장 깔끔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걸리 회독은 사실 좀 부적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성민 최고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처럼 정치인이라면 아무래도 국민의 그런 아픔에 공감해야 되니까요. 상식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사실은 광주 갔을 때 민주당이 국민의대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 이제 혁신이 민주당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에둘러 한 걸로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일단 엄청난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뭐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배석자가 있는 회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한 명씩 데리고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날의 대화가,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 회동에서의 대화가 일정 부분 또 새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언론에 뭐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예견되는 이 상황에서 굳이 여기서 엄청나게 어려운 주제나 아니면 막 엄청 속내를 막 속내를 털어내고 뭐 감정을 풀어내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만남 자체, 그러니까 만남이 성사되는 것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각자의 목적을 좀 어느 정도 달성한다고 봅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치 재개를 선언을 하셨으니 전직 당대표로서의 정치적인 입지를 뽐내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직 당대표이면서도 또 이제 여의도 정치 경험이 많이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당원들과의 화학적인 결합이라던가 아니면 당내 리더십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이른바 뭐 이낙연계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좀 포용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는 회동일 것이고 다만 메시지는 뭐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뭐 더 나은 민주당을 위해서 뭐 화합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정도의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명락회동이라고 하죠. 네. 이런 두 분이 만났을 때 물어보면 꼭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야 간의 상황이 다르다. 여당은 권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권력을 중심으로 뭉치는 특성이 있고 야당은 가진 게 없다. 베풀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가진 거라고는 이제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총선 때 네. 그걸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에 놓여져 있다라는 전제를 꼭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두 분에 대해서 협력 이론,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두 분이 믿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천권밖에 없는 야당에서 과연 두 분이 정말 선의로, 그러니까 선의라는 것이 정말 믿고 할 수 있을까? 저는 현실 정치에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 분 중에 한 명이라도 뭔가 속이려고 하거나 어떤 본인의 목적과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현실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면 전 두 분의 협력은 잘 갈 것처럼 보이다 가도 결국에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굉장히 야당의 그게 숙명인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개편해서 새로 열었잖아요. 네. 이제 좀 거기 이제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뭐 좀 표현들도 좀 거칠고 네. 비명대 친명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오히려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서로의 소통하고 우리 좋은 얘기 나누려고 모이는 공간들인데 좀 개파 갈등 더 심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당내 분위기가? 뭐 아직까지는 이제 막 열었으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이거를 개편해서 열기 전에도 당내 게시판에는 이제 꽤 험한 말들이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었어요. 네. 그게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뭐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다만 이게 민주주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배척하고 당 안에서 누군가를 편가르기 해서 거의 내쫓아야 된다는 식으로 또는 뭐 처벌을 막 시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심판을 뭐 이야기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럴 때도 아니고 그리고 당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좀 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쓰는 것을 당이 계속 방치를 해도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강하게 규제를 해오지는 못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일부 의원이 본인이 받은 이제 너무 심한 욕설을 하는 당원을 이제 징계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뭐 당원들을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봐가지고 징계하고 이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뭐 징계 수위나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 커뮤니티에도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고 사실 네. 우리가 막 댓글창 보더라도 너무 심한 표현은 삭제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잖아요. 네, 공지글이 떠 있죠. 그렇죠. 이런 표현은 네.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당도 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더 뭐 포용하자, 잘해보자 이렇게 말로써 그쳤다면 좀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어때요? 당원 게시판 이런 게 좀 활동이 저희도 잘 홈페이지에 되나요? 이제 당원 게시판이라고 해서 당원분들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간 조금 뭐 이슈가 없다 보니까 여당 내에 좀 잠잠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도 과거에 이제 당내 투쟁이 좀 화려했을 때는 네. 그 게시판이 뜨거웠죠. 아, 근데 지금은 막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돼 있고 지금은 이런 아무래도 거는 여당 내에 뭐 당 내 이슈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그냥 개인적으로 당원분들께서 이야기 올리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다른 커뮤니티 뭐 하시는 거 있나요?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제 SNS만. SNS만. 예. 박소민 최고는 어때요? 저도 따로는 안 하는데 근데 김영태 최고 고공행진 그거 하시지 않나요? 아, 더 잘하고 계신데요? 거기 글도 정기적으로 아, 예. 올린다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아, 네. 네. 거기도 게시판에 이제 올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긴 하죠. 제가 직접 아, 보기보다는 이제 기자분들이나 아. 이분들이 이제 뭐 이런 글들 올라오면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이런 거 링크 있는데 예, 봤냐? 예. 뭐 이런 본인 식으로. 관련해서 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라왔다. 핫게라고 하죠. 뭐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올라가면 좀 공유해 주시고 그런 거 통해서 한번 보고. 근데 전 되도록이면 커뮤니티는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거기에 빠져들 것만 갖고 보기 네. 시작하면 뭔가 이게 국민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중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치인의 좀 입장이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뭐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데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심을 보는 하나의 읽는 척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티 여론도 좀 살피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박성민 최고는? 저는 이제 이슈가 있을 때 뭐 이슈에 대한 당원들의 여론이나 뭐 아니면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있죠. 근데 저도 막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뭐 나도 하루 모르게 댓글을 남기거나 이렇게 좋아요를 저는 눌러보- 쓰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이 디지털 기록화되는 시대에서는 그렇죠. 네. 댓글을 쓰거나 뭔가 족적을 남기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SNS에 글도 그래서 사실 좀 신중히 쓰는 편인데 커뮤니티에 뭐 댓글 남기고 이런 건 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굳이 뭐 가서 인증하거나 뭐 댓글 남기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가끔 이렇게 눈팅하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커뮤형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그 안에서만 놀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소통에 대한 얘기잖아요. 커뮤니티가. 요 얘기도 잠깐 나눠볼게요. 이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레드 아시죠? 예, 네. 알고 있어요. 혹시- 발음 잘해야 되죠. 아, 네, 스레드. 잘, 잘 잘 안 되면 좀 이상한 발음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스레드를 시작해서 네. 이제 소통하는 게 화제가 됐는데 요거 한번 잠깐 이미지 볼까요? 이게 이제 야자 타임을 하신 네. 거더라고요. 그래서 00년생 경기주민 오승우라 그러니까 나는 57년생 도지사 김동연이다. 요새 뭐 하고 살아? 그러니까 공무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유쾌하게 답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화제가 커뮤니티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소통이 좀 올라왔는데 이런 소통은 보기 어떠세요?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기능적인 측면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소통한다고 하면 사실 쌍방향보다 일방향 소통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 스레드라는 이 플랫폼에서 양방향 소통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올라온 글에 이거 걸려서 금지당할 뻔했다고. 이거 이제 보좌진들이 봤나 봐요. 그래서 걸려서 금지당할 뻔했는데 이제 저녁에만 하는 걸로 합의 봤다고 이제 스레드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랑 스레드랑 또 너무 온도차가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올라오고 하는데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일단 사실 그 공무원이지 뭐 거기서 어제 엄청 웃었거든요. 보고.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일단 가벼운 소통을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정치인들이 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뭐 특히 뭐 현직 의원님들이나 현직 지자체장 분들은 뭐 사진 올리고 항상 누군가 악수하고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뭘 나눠주고 있고 뭐 이런 사진 올리시고 오늘 내가 갔다 온 곳에 대한 일정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리시고 뭐 주민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제 통상 올리시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방향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사실상 홍보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좀 가볍게 대화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저는 뭐 당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SNS를 활발히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정치인한테 뭔가를 남긴다 또는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 반응을 원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즉각적인 반응과 소통을 이루어진다, 즉각적인 반응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약간 효능감을 느낄 때도 있고 뭐 재미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런 새로운 창구가 생긴 거는 뭐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잠깐 이미지 하나 더 볼게요. 저희가 사실은 이긴 맞아요. 우리 그 전에 SNS 올린 네. 주범이잖아요. 네네. 네. 말도 안 하고 사진을 올렸던. 네. 나- SNS 진짜 잘해요. 아. 이은도 의원이 되게 좋아하고 네. 여러 가지 SN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적을 남기셨네요. 네. 저기서 5분 발언은 못 참지 나왔는데 저희 팀에 있는 MG가 못 참지가 아니라 보참치라고 했어야 된다고. 그게 요즘 트렌드인데 거기까지 못 따라잡으신 것 같다. 지적이 하긴 나오긴 못 했습니다. 참지는 아셨는데 못 참치는 모르셨다. 치까지는 안 네.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못 그쵸. 참지가 아니라 치라고 그럽니다. 요즘 트렌드는. 이게 어느 정도 따라가는지가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이 선을 잘 타야 되는데 누구는 혹자는 이거 보좌관이 올린 거 아니냐.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닐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하신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나중에 영업 한번. 비밀 아닐까요? 안 알려주실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요거 잠깐만 중요한 문제라서 하나만 더 다뤄보고 갈게요. 선거구제 개편론이 이게 사실은 정쟁 때문에 사실 요 문제가 지금 묻혔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총선에 적용된 선거구제 개편으로 합의 기한을 데드라인을 사실 오는 15일로 못을 박았는데 이 논의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지금 어떤 의견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네. 말씀하시죠. 네. 이렇게 배려하는. 네. 네. 근데 일단 지금 보면 당론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각자 좀 당론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를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보면 가장 최근에 제가 본 여야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를 원하고 그리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를 하면서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 의석을 좀 확대를 해보자라는 취지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300석 플러스 알파로 비례 의석을 늘릴 건지 아니면 300석이라는 그 지금 안에서. 현행 안에서 이 비례대표 수를 좀 조정해 볼 건지 이거는 아직 좀 내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비례 의석 확대라는 공감대는 있고 소선거구제를 좀 더 선호하는 입장을 표명하시기는 하는데 네. 다만 중대선거구제를 혼합해서 혼합형 선거구제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일단 비례 의석수를 증감하냐 마냐의 여부인 것 같고 이 연동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데 지금 사실 정개특위의 여야 간사분들이 뭐 노력은 해보겠다라고 하시나 국회의장께서 정해주신 시한에 맞추기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현실적으로 피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논의가 조금 더 지지부진하게 오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 다 대부분이 동상이몽을 한 분 한 분씩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구제 얘기 나오시면 이제 국민들께서 또 청취자분들께서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용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253개 지역구 중에 경기도가 59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59개 중에 소선거구제고요. 1등만 당선될 수 있는 지금 그렇죠. 선거구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6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59석 중에 6명. 근데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2등, 3등까지도 국민의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치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경기도에 있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생각이 달라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되만 경기도가 아무래도 민주당의 당세가 강한 곳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반대로 또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민주당이 또 그 지역을 그렇죠.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의 또 현역 국회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이거는 사실 개편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민의를 어떻게든 다 반영하는데 선거구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도 이 쟁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항상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세요. 제가 맞아요. 진짜 만날 때마다 여쭤보면 공감을 안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또는 본인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뭐 비례를 늘리고 지역구를 축소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비례 뭐 300석 유지하고 플러스 알파로 비례를 더 붙이는데 그 비례 의석을 뭐 지역으로 일부 배분해 보자. 이런 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역구에서는 좀 위태로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고 일단 이게 뭔가를 결정하는 순간 사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누군가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게임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이렇게 선거 임박해서는 다들 뭐 양당제가 문제다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정을 아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약간 뭐 박성민 최고나 저나 이제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사람들인데 죄송하게도 국민들께 이 정치인에 대한 특성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인이나 네. 요리사를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끊임없이 이 문학에 대해서 이 요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맛을 알아주시는 분들께 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요리 본연에 또 문학 본연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 오거든요. 네. 정치인은 정치 본연의 어떤 정치 제도라든지 국민을 위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커리어를 쫓는 직업이에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야지, 장관 가야지, 뭐 대통령 해야지 이런 직을 쫓는 권력 중심의 어떤 그런 추구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우리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선거제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좀 뒷전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께 정치를 정말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않죠. 예.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이게 몰이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글쎄요 뭐 매번 초선이 많이 들어오지만 네. 항상 국회의원분들은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낳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빈센트 기타 채널님이 그만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표를 구할 때는 앞에서 구애를 하지만 사실 이제 직을 한번 받고 나면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직을 통해서 직은 사실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을 하면서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뭘 하겠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번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당 안에서도 보면 뭐 최소 재선은 해야, 최소 3선은 해야 내가 그래도 뭐 상임위원장도 해볼 수 있고 뭣도 해볼 수 있고 하시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의문인 것은 그럼 상임위원장이 돼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또는 재선이나 3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자리들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답을 들은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뭐 이게 비단 여야를 떠나서 저는 이게 정치권의 약간 현실 이면인 것 같긴 합니다. 청년 자, 정치인한테 듣기는 네. 너무 절망적인 근데 얘기인데요. 역설적이게도 네. 또 근데 그런 권력 의지가 없으면 정치인이 될 수가 또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아까 SNS도 선을 지켜야 되겠지만 선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을 잘 맞습니다. 타야 되네요. 이게 권력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이거 안 해도 다른 직업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지. 튕겨나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좀 고민이 많네요. 잘 이제 선거구제 개편도 잘 정리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